은행에 가서 평생 모아온 돈을 조심스럽게 입금했을 뿐인데 몇 주 뒤 집으로 날아온 건 세무조사 대상자 통보서였습니다. 본인의 돈이 맞고 탈세도 없었고 수상한 거래도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국세청은 아주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들이밀며 출처를 소명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뒤엔 누구나 놓치기 쉬운 함정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의 오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세무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직접 상담해왔고 이번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뜻밖의 상황에서 시작된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몇몇 분들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사전에 단 한 통의 전화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몰랐던 아주 작은 차이가 어떻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세무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박소영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십 년 동안 집에 조심스럽게 모아두었던 현금을 은행에 입금했는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면요? 실제로 지난 6월 제 사무실에 찾아오신 60대 후반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20년 넘게 차곡차곡 모아오신 돈을 은행에 입금하셨을 뿐인데 며칠 후에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서 이 돈 어디서 나온 거냐? 고 물었다고 합니다. 분명 제 돈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정말 막막한 표정이셨고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요즘 흔해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얼마 전에는 은퇴한 치과 의사 한 분이 고액현금 거래 정보 제공 통보서라는 등기우편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루 2천만 원 넘는 현금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전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지난 5년간의 거래 기록이 세무조사에 활용됐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셨어요. 국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10조 9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무와 금융 시스템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촘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그 기록이 자동으로 어딘가에 저장되고 분석되며 필요한 경우 보고까지 됩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말, 요즘엔 괜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도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천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할 거래는 오히려 의도적인 은폐로 의심받기 쉽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도 미리 알고 조심만 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과 함께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미리 알고 계시면 세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이니까요. 첫째, 과연 언제부터 우리의 현금 거래가 감시 대상이 되는지. 둘째, 어떤 행동이 국세청의 레이더에 포착되는지. 셋째,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께서는 이걸 활용해서 국세청에 이미 납부한 800만 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꼭 메모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몰랐던 현금 거래의 이면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제부터 우리의 현금 거래가 감시되기 시작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현금 감시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영어로는 CTR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같은 은행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면 그 거래의 신원, 금액, 일시 등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보고라는 점이에요. 은행 직원이 수상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기준이 강화돼 왔어요. 초기엔 5천만 원이 기준이었지만 2008년엔 3천만 원, 2010년엔 2천만 원, 그리고 2019년 7월부터는 지금의 1천만 원 기준으로 낮아졌죠. 결국 지금은 단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내역은 자동으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됩니다. 예전 같으면 별일 아니었을 금액이 지금은 조용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999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두 번째 감시 시스템 때문이에요. 바로 의심거래보고, 영어로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CTR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강력합니다. 금융기관이 어떤 거래에서 불법 자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행위와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STR 제도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바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평소에 100만 원 내외의 거래만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900만 원씩 3번 나눠서 입금하신 거예요. 은행에서는 이를 보고 1천만 원 기준을 피하려고 한 것 같다. 고 판단해서 의심거래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FIU는 해당 거래를 수집해서 필요에 따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보가 무조건 공유되는 건 아니고 수사나 세무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ATM에서 뽑으면 괜찮지 않을까?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면 신고 대상이 아닐 텐데?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계좌이체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을 은행에 직접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는 ATM이든 창구든 무관하게 현금 거래로 간주되어 CTR 또는 STR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ATM에서 직접 입금하거나 야간 금고에 돈을 넣거나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현금 거래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가 평소와 다른 양상이라면 의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부터는 과연 어떤 경우에 의심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세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 유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은행 직원들이 의심 거래로 판단하게 되는 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나 추측이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 지식과 실무 경험 그리고 고객의 평소 거래 성향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 평소 거래 빈도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내부 시스템에 보고하고 상급자에게 공유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분할 거래입니다. 한 번에 3천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900만 원씩 3번 나누어 입금하거나 2천만 원을 출금해야 하는데 8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번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스템에서는 이게 혹시 1천만 원 기준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단기간 다수의 고액 현금 입출금은 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주시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 사이에 여러 차례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정상적인 소비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갑자기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다면
은행이나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돈의 출처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분이 평소에는 월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800만 원을 현금으로 한 번에 입금하신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이었는데 문제는 출처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입니다.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 정도만 출금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1,500만 원을 출금한다면 이건 역시 평소와 다른 흐름으로 간주되어 의심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현재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동안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비, 자산 증감 등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일정 패턴에서 벗어난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포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은행 직원이 이 현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요, 개인적인 용도요, 사업 관련입니다. 와 같이 너무 모호하게 대답하면 오히려 의심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경우에 더욱 신중하게 내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은행을 이용한 분산 거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A은행에서 8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C은행에서 700만 원을 출금하는 경우입니다. 각 거래는 1천만 원 이하라서 CTR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시스템에서는 이 사람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고 분산하여 자금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방식이 차명 계좌나 탈세, 자금 세탁 등과 연계된 사례로 자주 언급되면서 국세청에서도 특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날 A은행에서 8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C은행에서 700만 원을 각각 인출했다고 해봅시다. 개별 거래로 보면 모두 1천만 원 이하지만 시스템에서는 전체 흐름을 분석합니다. 왜 이 사람이 하루 동안 여러 은행을 돌며 현금을 나눠서 인출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이 차명 계좌를 활용한 탈세나 자금 세탁과 연결된 사례로 자주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차명 계좌란 본인이 아닌 가족, 친척, 회사 직원 등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말합니다. 이런 거래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래를 급하게 처리하려는 태도입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서류 없이 그냥 진행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고객이라면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현금으로만 거래하려는 경우입니다.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일관되게 현금만 고집하는 경우에는 왜 기록을 남기기 싫어할까 하는 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금 거래만으로 사업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국세청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중장부 운영이나 명예위장 의심입니다. 사업 관련 수입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거나 가족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거래가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세무당국은 실제 소득 은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래 패턴들이 모두 문제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한번 더 확인해 보자는 단계일 뿐이고 이 단계에서 출처나 용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단계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의 본격적인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고액 현금 거래 정보 제공 통보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이 목적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작은 일이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대부분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거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당황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래는 없었어요. 와 같이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어르신도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셔서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분명히 해당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조사관들은 대부분 이미 일정 부분 정보를 갖고 연락을 합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이후 조사 과정이 더욱 세밀하고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급하게 모든 걸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급하게 사과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기도 전에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오랜 기간 모아뒀다가 입금한 건에 대해 국세청에서 증여세 대상이 아니냐 고 문의했을 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바로 인정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이 연간 증여 공제 한도 내였기 때문에 전혀 세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확인 없이 무작정 인정하면 필요 없는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지만 이미 세무조사나 사실 확인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일반인이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서류를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도 보여드릴까요? 하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분들이 계신데 요청받은 서류만 명확히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 없는 투자 내역이나 부동산 서류까지 함께 제출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입금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는데 별도로 보관하던 다른 금융 내역까지 보여주면 이건 신고하셨나요? 라는 추가 질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태도입니다. 빨리 세금 내고 끝낼게요. 라는 식의 급한 태도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은 절차가 중요한 만큼 차분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걸 전화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억에 차이가 생기면 그런 말 한 적 없다.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 중 하나로 한 분은 전화상으로 문제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셨다가 몇 개월 뒤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꼭 서면으로 남기시길 권장합니다. 일곱 번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내 돈인데 왜 이런 걸 묻느냐. 말도 안 된다. 며 목소리를 높이면 상대방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도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차분히 묻고 필요한 설명을 듣는 자세가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거래에 대해 문의하는지,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를 차분히 들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어떤 거래에 대한 문의이신가요? 필요하신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두 번째는 즉석에서 답변하지 말고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바로 답변하다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침착하게 말씀하시고 시간을 가지고 정확히 정리한 후 응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생각보다 법과 규정이 복잡해서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현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내역, 계약서, 메모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면 국세청과의 대화가 한결 원활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향후 내용을 되짚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8일 오후 2시 홍길동 조사관과 통화 2023년 10월 현금 입금 내역 관련 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국세청과의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 처리가 애매하거나 걱정되는 경우 사전에 문의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상담센터 126번 활용하기입니다. 국세와 관련된 모든 질문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최근에는 연간 450만 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질 만큼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 거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미리 해보시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고 그 답변대로 처리하면 이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현금 2천만 원을 은행에 입금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입금하지 마시고 미리 126번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실제로 진행하려는 거래나 계획 중인 행위에 대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질의를 하면 국세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실제 납세자가 이 답변을 근거로 세무 처리를 했을 경우 국세청이 그 판단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은 법정 신고기한 전까지 가능하며 우편이나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만족도는 90.7%, 재이용 의사는 88.5%에 이를 정도로 예방적인 세무 대응 방식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의뢰인도 이 제도를 활용해 부동산 매매 전에 세금 문제를 사전에 검토했고 그 결과 어떤 문제 없이 거래를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실 경우 은행에 미리 전화하여 거래 예정 금액과 용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 주택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출금하려고 한다. 병원비 결제를 위해 1천만 원이 필요하다. 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은행 입장에서도 해당 거래를 정당한 용도로 인식하게 되고 불필요한 의심 거래 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출금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병원 예약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금 사용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금의 출처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입금 시 메모나 간단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설명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면
2020년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을 집에 보관하다가 2025년에 입금함, 2019년부터 매월 받은 자녀 용돈을 모은 금액처럼 간단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더불어 관련 서류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라면 퇴직금 명세서, 용돈이라면 가족과의 대화 메시지나 통장 입금 내역, 상속이라면 상속재산 목록이나 법정 문서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준비들이 실제로는 큰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이 됩니다. 5번째는 현금 대신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금보다 계좌이체는 기록이 명확히 남고 출처 추적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상 안전한 거래 수단으로 권장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명확한 용도를 메모와 함께 이체하면 거래의 성격이 분명해져서 나중에 오해나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보완 설명 한국어 요약. 어투개선 일방적인 설명을 넘어서 실제 세무사 상담처럼 조언하는 구조로 제작성. 내용 명확화. 답변은 구속력이 있다. 는 부분을 법적 보호 내용까지 설명하여 신뢰성 부여. 현금 사용 시 유의사항 기존보다 상황 예시와 문서 종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현실적 조언으로 보완. 계좌이체 강조. 왜 더 안전한지 이유를 서술하고 가족 간 거래 시 메모 필수라는 구체적 실천 팁 추가.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체 시에는 이체 내역란에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자금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남고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라도 차용증이나 메모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김이 아들 김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함. 2025년 6월 5일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장을 써두는 것만으로도 훗날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는 습관입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꼭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소비 기록이 아니라 현금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현금 매출 발생 시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사업 관련 지출을 할 때도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는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의 통장 내역이나 현금 거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큰 금액의 입출금이 있었던 경우 그 출처와 사용 목적을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혹시 지금 내가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진 않을까? 관련 증빙 서류는 잘 보관되어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언제든 국번 없이 126번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불필요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실 필요도 없고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만 잘 기억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 세금을 잘못 납부하셨다면 최대 5년 이내에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제도를 통해 수백만 원을 돌려받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정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알고 준비해야 함께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